정부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을 마련해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여권 성향인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10만 명 넘는 미국인이 숨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전체의 70%인 약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쭉 정리했을 때 앞에서 30%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다만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화강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일예로 소득 하위 45%이면서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특별 돌봄 쿠폰을 자녀 1명당 40만 원씩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감안하면 188만 8천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요구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은 아니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8대2로 나눠서 정부가 7조 1천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 원을 지자체가 보태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이 어려운 SOC 사업비 등을 줄여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리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해 내달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 보시면서 그럼 전체 70%에 나도 해당이 되는 건지 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말한 소득 기준을 그렇다면 뭘로 따지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집도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소득 하위 70%는 약 1,400만 가구 3,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값이 중위소득인데요. 이 중위소득의 150%가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 수치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2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싼 아파트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주로 쓰는 소득 인정액과 비슷한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구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보실 수 있는데요.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 25만 4천 원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오늘 소득 인정액을 대략이나마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이 몰려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 오늘 발표에 앞서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원금을 나눠준 곳도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 역시 이번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전체입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8,500억 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137만 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 특별수당을 받은 263만 명 중 일부도 중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차 지원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이 목적이고 이번 지원금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고려한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라면 100만 원을 지원받고 1차 추경에 따른 생계 지원 대상이라면 최대 140만 원, 만 7세 미만 아이가 2명 있다면 아이 1명당 4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최대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4인 가족이라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 지원이 없는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보다 정부와 포천시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중산층 가족이 6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을 거고 이제 약간 살만한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지 않냐. 그 소득의 70%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전부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당초 재난지원금까진 고려하지 않는다던 정부가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선거를 의식해 방침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긴급 지원에 나선 건 결국 소비를 살려서 가라앉은 경기를 좀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생각대로 사람들 소비가 늘어날지 그리고 그 막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은 한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하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품권이나 직불카드 등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수단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빨리 풀고 빨리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종 생업이 막 다 중단되고 월급도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면은 저는 굉장히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홍콩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민간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 실적이 한 분기 동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이 일회성인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동 등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게 임시소비하고 연결이 바로 안 돼요. 여기에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적자 국채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에 정부가 지원금의 20%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안을 준비하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준비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부는 또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따로 생활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퀵서비스 기사인 34살 장중근 씨는 이번 달 일감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실업급여 등의 지원 혜택이 없는 특수 고용직이다 보니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열심히 해도 한 달에 200 간신히 버는데 지금 2월, 3월에는 지금 150도 못 벌고 전업으로 이제 못하고 그만두고 뭐 화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정이 급박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약 10만 명도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안전망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 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에 대해 석 달치 보험료 50%를 1차로 감면한 데 이어 하위 20에서 40%에게도 석 달치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보험료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30%를 깎아줍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 2천 가구에 대해 4월에서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오늘 정부 결정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통합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는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합당은 부정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지원금 1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 이후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통합당은 가구별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신 휴직자나 해고자 또는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달 손실액을 보전해주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요 재원은 약 100조 원인데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의 20%의 용도를 전환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2차 추경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또한 추경안 처리는 약속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잡은 추경액 7조 1천억 원보다 더 많은 추경 규모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추경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일회성 지원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반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정책 방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정치권의 재난소득 논의에 대해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네. 또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그랬었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우리처럼 고소득층은 빼고 성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주기로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GDP의 10% 이상, 많게는 30% 가까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 다 합쳐봐도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봤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원래 정부안이 있었고 거기에 또 여당이 요구한 게 좀 더해지다 보니까 아직 정책이 완전히 다 가다듬어진 것 같진 않아요. 예, 대표적인 게 앞서 보셨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보신 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걸로만
하면 형평성 시비가 불보듯 뻔하니까 네. 재산까지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사실상 소득 하위 70%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냐? 석 달이냐? 연말까지냐? 아니면 기한이 없는 거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자체의 자율성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입장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완해 가야 할 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돈으로 좀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으로 충분할까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서든 스탑,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미중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신속하게 중복되더라도 부작용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겁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당장 큰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들은 얼마 동안 버텨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가 약 10조면 명목 GDP의 약 0.5%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얼마나 깊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에 상처를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쓸 실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책이 기본적으로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소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겁니다. 앞으로 그걸 가다듬어 가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민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전담 정당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라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권 성향인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했고 그 다음이 미래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순서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낸 민주당과 통합당을 빼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24.4,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0.4, 정의당 13.5, 열린민주당 11.9, 국민의당 5.3, 민생당 0.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당 계열로 분류되는 더시민과 열린당을 더한 합산 지지율은 32.3%였습니다. 미한당의 24.4%보다 7.9%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아직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9.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통합 26.8%, 정의 4.8%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1% 미만을 기록해 지역구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당 구도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더해 최종 총선 결과가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여당과 여당 관련 비례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대 야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 야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 야대를 전망한 응답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번에는 여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당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례정당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같은 편을 자처하고 있는 비례정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사 결과대로라면 여당 지지층은 비례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순서로 표를 나눠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 비례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39.4%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은 21.6%, 정의당은 17.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통합당 지지층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78.8%에 달했습니다. 통합당 지지층이 미한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경향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확연히 분산 투표 경향을 띠는 겁니다. 열린당이 여당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긍정 38.1, 부정 25.7, 별 영향 없을 것이 24.8%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더시민 지지층만 따져보니 열린당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범여권으로 자신들을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다가 56.5%로 그렇다 2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실패했다고 보는 응답자들에게 그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더니 민주당과 더시민이 34.5, 통합당과 미안당이 33%로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앞서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비슷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의 60%가량은 모든 국민에게 얼마씩 나눠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응답은 37.4%였습니다. 선별 지원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잘못하고 있다 28.2%보다 2.5배 높았습니다. 모든 권역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의 경우 잘한다가 62.1%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는 그 수치가 낮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선 이낙연 28.6, 이재명 14.9, 황교안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안철수 6.9, 홍준표 5.5, 박원순 4.6, 오세훈 3.0, 심상정 2.7%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S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지율이 그대로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은 17.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9,6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7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오늘 또 5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여기서 1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이미 70여 명이 감염된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환자 53명과 종사자 5명 등 모두 5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만 133명에 이릅니다.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었던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이곳의 일부 병동 역시 청도 대남병원과 같이 온돌방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돌방도 있고 침대방도 있어요. 층내 다 온돌방하고 침대방하고 같이 있어요. 문제는 폐쇄병동이 대부분인 이곳 병원에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되었느냐 이건데 일단 방역당국은 비말과 긴밀한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특성상 다인실을 쓰고 있다는 점과 공기 감염이라면 종사자와 환자의 양성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사자에서의 양성률과 또 환자에서의 양성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공기로 인한 감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층마다 설치된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밀집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전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네, 수강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학원도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곳이죠. 서울의 대형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에서 일하는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밀접 접촉한 수강생들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은 텅 비어있고 학원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김영 편입학원 강사인 40대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아내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와 9살 딸이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는 26일 오후부터 마른 기침을 했는데 25일엔 강남구, 26일엔 마포구에 있는 학원에 출근해 이틀 동안 9시간 정도 수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생님 마스크를 안 쓰시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집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학원 측은 A씨가 강의한 강남구와 마포구 학원을 폐쇄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과 학원 관계자 등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124명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예상되는 학생들도 저희가 다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하게끔 다 안내를 했고 음성으로 나오신 분도 현재 계시고. 서울 도봉구에서도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 등 20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 학원 2만 5천여 곳 가운데 80%가 넘는 2만여 곳이 문을 열고 영업 중입니다. 종교시설에 이어 학원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미국에서 온 유학생 모녀가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도를 계속 여행하고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죠. 논란이 컸는데 제주도가 예고한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들이 강남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도내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입니다. 피고는 모녀 둘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만 됩니까? 그 유학생하고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 강남 유학생 모녀는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 숙소 2곳과 식당, 카페 등 20곳 넘게 다녀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임시 폐쇄됐고 제주도민 96명은 2주간 생업을 중단한 채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했고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한 게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방역 비용을 피해 업체와 자가격리자는 각각 영업과 소득 손실액을 합쳐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의 무임승차의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했던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에겐 소송 진행 중 만날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4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검사 다음 날 스크린 골프장에 간 30대 영국인 확진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너무 오래 공개되는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데 이미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동선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안동 첫 확진자부터 마지막 49번 환자까지 이동 경로가 시간과 장소별로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18일 자가격리자까지 모두 해제돼 청정 지역이 된 의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고 접촉자 또한 잠복기가 지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동선 공개란 지적입니다. 그래 동선이 사람의 사생활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가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저 같은 경우도 피해를 지금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확진자가 다녀간 뒤 방역 작업을 하고 다시 문을 연 영업점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 확진자가 다녀간 곳까지 가게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완치자 동선을 어떻게 삭제할지 지침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업소에서도 어디 어느 식당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아마 개선 검토 여부는 7번에서 그거는 이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구 경북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완치자는 4,600여 명에 달하고 완치율 또한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완치 뒤에도 동선이 계속 노출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사람들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걸 원래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했었는데 그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선 미국 상황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10명 이상 모임을 피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부활절 전에 미국 경제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성급했던 바람도 접었습니다. We will be extending our guidelines to April 30th to slow the spread. We can expect that by June 1st we will be well on our way to recovery. 감염자 14만 명, 사망자 2,500명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 내 확산세 때문입니다. 자택 대피 명령도 늘어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 꼴인 2억 2천만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선관위도 감염 우려를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재외 국민 투표 사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 전염병 최고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say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지난주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81%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찬성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더 버티기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말 뒤집기로 비칠 수 있지만 사활을 걸고 있는 대선에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로 유세에 발목 잡힌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생중계 브리핑에 나서며 선거운동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가상 대결 격차는 한 달 새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중국은 바이러스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의 생각과 달리 영업을 시작했던 유명 관광지가 다시 문을 닫는가 하면 의심스러운 환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우뚝 솟은 동방명주와 상하이타워 전망대는 상하이시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 이틀 뒤에 코로나 안정세를 증명하려는 듯 문을 열었지만 18일 만에 다시 닫았습니다. 今天正常营业吗？没有，闭园状态。为了还是进一步防控工作。 이렇게 여러 지역 관광지들이 다시 문을 닫는 건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걸 막아놔도 역유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식 수준이라던 중국 내 자체 상황도 방역망에 구멍이 의심되는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난성에서 무증상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추정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후베이성에서 이상 없음 인증을 받은 사람이 간수성에서 확진을 받은 사례도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국경 순찰을 강화해 밀입국 가능성도 차단하는 한편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 외국인을 추방하며 느슨해진 방역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급한 시 주석은 현지 시찰에서 생산 재개를 독려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완벽한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러다가 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여러분, 환자 숫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상황이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서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유럽 쪽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이탈리아에서 미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사제가 건물 지붕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은 각자 집 발코니에서 참례합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속에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는 사흘째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이틀 연속 줄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Questi sono cambiamenti grandi, un sistema sanitario che sta rispondendo e dell'efficacia delle misure che sono state messe in atto. 최대 피해 지역인 롬바르디아의 주지사는 정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끼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며칠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스페인은 하루 사이 이탈리아보다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보름간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오늘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피해가 가장 큰 마드리드주는 무기한 추모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14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16살 소녀가 숨지는 등 유럽에선 10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정부 전세기가 오늘 현지로 떠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개 나라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이 버스로 혹은 걸어서 고향으로 떠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귀국길이 완전히 막힌 인도엔 한국인이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인도에 근무 중이라는 아내가 발이 묶인 한국인들을 위해 정부 전세기를 보낼 수 없느냐는 국민 청원을 오늘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현지 우리 공관에선 특별기 편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중단된 델리 서울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한두 편 수요에 맞춰서 운항 재개를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얀마, 라오스, 뉴질랜드 등 20개 안팎 국가에서 교민 귀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 한국인 귀국을 위한 정부 전세기는 오늘 오후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전세기 2편을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로 밀라노에 갑니다. 오늘 출발한 전세기는 밀라노에서 내일 떠날 2차 전세기는 로마와 밀라노를 거쳐 모두 580여 명을 태우고 다음 달 1일과 2일 차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교민들도 지금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있고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한국에 계십니다. 좀 우리 국민으로서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전세기가 일단은 마지막 정부 전세기였다며 현재는 각국 한인회가 추진 중인 귀국 특별기 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다음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만들고 그걸 퍼뜨린 사건 수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한 사람들의 닉네임을 세봤더니 겹치는 걸 빼고도 15,000개나 됐습니다. 경찰은 그 가운데 돈을 내고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즉 유료 회원들을 가려내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박사를 추적하면서 박사방 대화 내용을 수시로 캡처했습니다. 분석 결과 중복 참여자를 제외하고 15,000개의 닉네임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회원뿐 아니라 관련 대화방 참여자를 모두 합친 숫자인데 한 사람이 여러 닉네임을 사용할 수도 있어 실제 참여자 수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수사 대상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의 계좌, 이른바 지갑으로 입금하면서 신원이 특정된 이용자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입장료를 낸 유료 회원 다수를 특정했고 이르면 이번 주 이들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이 사용한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씨 집에서 휴대전화 9대와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 20여 개를 압수한 경찰은 이 가운데 조 씨가 최근까지 쓴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컴퓨터의 암호를 푸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씨와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했던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엔 이틀 만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강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살인 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조주빈은 유료 회원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낸 뒤에 그걸 협박에 활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회복무요원은 30건 넘게 개인정보를 빼냈는데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은 조 씨에게 여자아이 살해를 의뢰한 수원 영통구청 소속 강모 씨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A 씨 등 2명입니다. 둘 다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불법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조회해 조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처리 업무를 했는데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스 민원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팩스 오면은 이제 발급해주고 이런 거. A 씨가 조회한 개인 정보는 대부분 박사방 피해자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조주빈에게 전달돼 피해자 협박에 쓰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피해자 외에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데 A 씨가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연예인 개인 정보를 조회했는지 당사자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까지 모의하는 등 박사방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의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나면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합동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4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가 스스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6살 이모군이 다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 담당 판사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되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판사가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반대 성명이 이어졌고 오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나흘 만에 40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기습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판사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신청했고 법원도 오 판사가 밝힌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사건을 또 다른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일주일 뒤로 다가온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을 추가로 연기할지 정부가 내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 특히 시간 많지 않은 고3 학생들부터 원격 수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현장,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모니터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수업 시작합시다. 다들 얼굴 좀 보자. 자, 1번 먼저. 기쁨이 얼굴 좋고.
그다음 윤석이. 네. 윤석이 화질 좋은데. 교사는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석을 부르고 발표 수업도 진행합니다. 윤석이가 손들었는데 윤석이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그 댓글로 답하셔도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 도입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든지 아까 제가 불렀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다든지 뭐 이어폰이 안 된다든지 이런 측면은 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의 준비 부족 우려 탓에 정부는 전체 초중고교에서 한꺼번에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대신 수능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부터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결손과 격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반고 막 선생님들은 막 노트북 고장나서 매일 쩔쩔매고 학교가 돈 없다고 안 고쳐주는데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희는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계속 격차가 커지니까 약간 박탈감 같은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지 내일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복업체와 급식업체들은 속이 탑니다. 개학이 미뤄지는 만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이 중소교복업체 대표는 요즘 속이 타들어갑니다. 4억 4천만 원을 들여 만든 교복 2천여 벌을 10여 개 학교에 납품했는데 7개 학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학교들은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못 받았다며 3억 원 가까운 대금 지급을 마냥 미루고 있습니다. 하복을 위해서 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단도 사가지고 또 공장에다가 인건도 맡겨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외상값도 못 갚고 하복할 때 돈도 못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서울교육청 지침대로라면 개학 연기와 상관없이 교복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교들은 개학 연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일부 교복업체의 경우에는 겨우내 애써 만든 교복을 납품하지도 못한 채 개학 연기 사태를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교복업계는 전했습니다. 이 인쇄업체는 이달 매출이 20%나 빠졌습니다. 개강이 미뤄지면서 대학 교재 인쇄 일감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IMF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여파가 심합니다. 수주가 안 되고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은 야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입장인데 가장 심각한 건 급식업체들입니다. 3월 급식 수요가 사라지면서 준비해둔 식자재를 전량 폐기해야 할 판입니다. 특히 상당수 급식업체가 학교 직영이 힘든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 경제에도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요즘 많은 사람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지폐 사용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지폐를 살균 소독하기도 하고 한국은행에선 2주간 격리하듯 지폐를 넣어뒀다가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남산 3호 터널입니다. 수납원이 혼잡 통행료로 받은 지폐를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살균합니다. 거스름 돈으론 미리 소독한 돈을 건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지폐를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산터널 3곳에서 거치는 혼잡 통행료는 하루 2천만 원 정도. 이 돈은 2차로 이온 살균 처리를 거쳐 은행으로 넘겨집니다. 한국은행은 5만 원권의 경우 자가격리처럼 2주간 금고에 넣어뒀다가 150도 고온으로 살균 처리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없어 사용하면서도 깨름칙한 지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다양한 돈 소독법이 등장한 건데 한 시민은 지폐를 살균한다며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폐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은 공식 보고된 적이 없다며 지나친 공포심을 경계했습니다. 손위생만 잘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에 접촉을 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피부가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폐뿐 아니라 물건을 만진 손으로 호흡기를 바로 만지지 않는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다시 총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사에서 행사를 열었고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의원 꿔주기 꼼수로 선거 보조금을 60억 넘게 챙겼습니다. 당 명도 헷갈리고 당 소속도 헷갈리고 지금까지 이런 총선은 없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사에서 열렸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출범식입니다. 단체복 색상조차 파란색, 민주당과 구별이 힘듭니다. 민주당의 의원 꺼주기로 더 시민으로 옮긴 의원조차 당명을 헷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원팀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더불어시민당 우리 원팀 선대위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잡아떼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위성정당이냐 아니냐를 100%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위성정당을 겨냥해 민생당은 이런 비난 성명까지 냈지만 국회의원 꿔주기란 민망한 짓에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정작 민생당 임재원 의원은 오늘 심재철 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상임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셀프 제명이 뒤집어지자 당정만 민생당에 그대로 두고 몸과 마음은 모두 통합당으로 옮긴 겁니다. 저와 함께 승리의 길을 위해 나서주신 임재훈 의원님의 용단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로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선거 보조금 지급 당일 교섭단체로 등록해 보조금을 61억 원대로 늘렸습니다. 위성정당과 한몸이라는 걸 알리려는 거대 양당의 꼼수 마케팅은 총선이 임박할수록 더 노골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 오늘은 호남과 제주 지역 살펴봅니다. 정윤식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광주 8, 전남 10, 전북 10, 이렇게 호남엔 28개, 그리고 제주에 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4년 전엔 옛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3석으로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민주당이 3석, 옛 새누리당은 2석에 그쳤습니다. 제주 3석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표심은 어떨까요? 먼저 전남 목포로 갑니다. 자기 밥그릇만 큰 것만 차지하려고 밤낮 싸우잖아. 정책을 했을 경우에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공약은 목포역을 지하화한 뒤 지상엔 시민광장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목포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30대 청년인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목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권이 없는 정치,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해양풍력발전단지 등을 통한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공약합니다. 소비도시인 목포를 생산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소아 후보의 공약은 목포대 의대와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목포 시민의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제 목포는 윤소아입니다. 광주 서구 을에선 고졸 삼성 임원 출신 민주당 양양자 후보와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합니다. 양 후보는 삼성 전장산업 유치, 천 후보는 호남 대통령 만들기가 슬로건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한 정의당은 유종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인 민주신영대, 마약치유활동가인 통합 이근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낸 재선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뜁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지역 현안인 제주시 을엔 민주 오영훈, 통합 부상일 후보가 나섰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